나중에 저희 애기 태어나도 이렇게 안 보고 지낼 자신 있으신 거냐고요?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하신다면 저희도 매정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그 말 하려고 이 시간에 이렇게 남의 집에 난입한 거야? 남의 집이요. 난입이요. 여기가 너희 집이야? 말도 없이 들어왔으면 난입이지 뭐야? 그리고 지금 나중에 손주 얼굴 안 보여주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고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자기 자식 안 보여주고 싶다는데 어쩔 수 없지.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함부로 쳐들어오지 말아라. 자식이라고 부모 집에 이렇게 마음대로 와도 되는 줄 알아. 너희가 이렇게 말도 없이 한 번 찾아오면 우리는 두 번 찾아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신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아들 며느리가 집에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것이 무척 불편했죠. 아들이 결혼하고 남편과 둘이서 편히 지내다가 말도 없이 아들 부부가 오면 급히 청소하랴 밥 차리랴. 시부모님보다 더 힘든 존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서 당연하듯 손주를 봐줄 것을 요구하니 차라리 이제는 찾아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째서 자식은 부모 집에 마음대로 쳐들어와도 되고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걸 거절한다면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 씨는 아직 50대였습니다. 나이 들었다면 나이 들었고 또 젊다면 젊은 나이.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는 신 씨 부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부모로서 할 의무는 충분히 다했고 남들보다 넘치면 넘쳤지 부족한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말이죠. 신 씨는 부모라고 죽을 때까지 자식만을 위해 살다가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을 강요하고 그저 자신들 인생이 먼저인 자식 며느리는 신 씨도 사양이었습니다. 신 씨는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올해 아들은 31, 딸은 29이 되었습니다. 딸은 24세 직장에 다니면서 일찍이 독립을 했습니다. 직장이 집과는 거리가 멀어서 어쩔 수 없었고 아들은 계속 신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29이 되었을 때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소 이른 나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 계획을 알렸을 때 신 씨 부부는 결혼을 2, 3년은 늦췄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 씨가 일찍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에 좀 더 젊었을 때 삶을 즐겼으면 했습니다. 굳이 20대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있나 해서 오늘 떼보았지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당장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 부부도 아들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 딸에게도 미리 주었죠. 너희 둘이 똑같이 줬으니까 어떻게 쓰는지는 너희 자유야. 아들은 신혼집을 구했고 딸도 오피스텔에서 곧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에겐 아직 결혼이 먼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 씨 부부는 이제는 아들, 딸 인생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죠. 전세금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낮춘다면 작은 아파트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도 평생 기업에서 일을 했고 신 씨도 젊어서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둘 다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아들까지 결혼하고 나니
신 씨 부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그리고 부모 봉양하느라 여태까지는 둘만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민우까지 나가면 허전할 줄 알았는데 좋네. 신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은 일찍이 독립했고 같이 살던 아들까지 나가면 쓸쓸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도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편하다는 감상이 더 컸습니다. 어쩔 땐 꼭 신혼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 잘 먹었다. 배부르니까 설거지하기 귀찮네. 뭐하러 지금 해? TV 좀 보다가 소화되면 내가 할게. 그럴까? 흉볼 사람도 없는데. 그래. 정 귀찮으면 내일 하면 되고. 신 씨는 남편과 함께 식탁 앞에 앉아서 키들거렸습니다. 신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한 후 자유롭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설거지를 나중으로 미루기도 하고 집이 조금 지저분해도 뒀다가 남편과 서로 몰아서 함께 치우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하면서 재미있게 지냈죠. 쉬는 날엔 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 뒹굴뒹굴 하루 종일 영화 봤다 드라마 봤다 하기도 했습니다. 어른 눈치 보느라 자식 눈치 보느라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보며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더 사이가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이런 평화는 금방 깨졌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어? 말도 없이 무슨 일이야? 그냥요. 저녁 같이 먹을까 하고요. 혜영이도 오고 싶어 해서요. 얘는 전화도 없이. 퇴근해서 바로 온 거라서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그렇지? 어서 들어와.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마침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충 있는 것에다 먹으려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왔으니 밥상이 초라해서는 안 될 것 같았죠. 신 씨는 급하게 냉장고를 뒤져서 요리다운 요리를 했습니다. 덕분에 식사 시간이 30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 얼굴을 보니 반갑기는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자주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오니 요즘 사람들답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 내외는 자주 신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며느리도 신 씨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신 씨 부부의 짐작으론 처음 결혼할 때 신 씨 부부가 결혼을 반대한 것으로 느껴서 그런 듯 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올 필요 없어. 너희 결혼한 거 우린 좋아. 우리 며느리도 예쁘고. 그러니까 너희도 신혼 즐기고 굳이 이렇게 안 와도 돼. 아, 저희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 불편할까봐 그랬지. 안 불편해요. 하지만 신 씨가 굳이 아들네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 부부가 불편할까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신 씨가 불편해서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3번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아들이 살던 집이라 편하게 오는 것이겠지만 신 씨는 결코 아들의 방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도 치워야 하고 반찬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남편도 옷도 편하게 입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나 평일에 퇴근 후에 좀 쉬려고 하는데 찾아오면 곤욕스러웠죠. 혹시라도 아들네가 서운할까봐 애둘러 말했지만 아들 며느리는 전혀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전에도 같은 동네에서 살았지만
시어머니도 이렇게 무작정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전날에는 꼭 연락을 주었었는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것인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주 오는 것도 그랬지만 오더라도 제발 아무 때나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따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들은 굉장히 서운해했죠. 보통은 자식이 찾아오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 하루 전에라도 연락을 달라는 말이지. 그냥 퇴근하면서 오고 싶어질 때 오는 거예요. 너는 그렇다 쳐도 혜영이는 불편할 거 아니야? 이렇게 자주 오면 아니요. 혜영이가 오자고 하는데요. 근데 좀 서운하네요. 장모님이 안 계시니까 엄마가 엄마처럼 좀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말을 보태기가 힘들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며느리의 마음을 받아달라는데 불편해도 좀 참자 싶었습니다. 아들은 되도록이면 연락은 주겠다고 했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왔어요. 그래. 왔냐? 안 그래도 올 때가 됐다 싶어서 신 씨의 남편도 아직 옷을 안 갈아입은 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혜영이 아이 가졌어요. 뭐? 임신했어? 네. 그러면서 행복하다는 듯이 서로 마주보고 웃는 아들과 며느리. 너무 축하해. 신 씨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떨떨하기도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벌써 할머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손주가 생기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정말로 할머니가 됐다고 하니 얼떨떨할 만도 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우리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들어주네. 그러고선 남편은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식사 분위기는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집에 돌아간 뒤에는 딸의 조언을 들어서 며느리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축하 선물도 따로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신씨 부부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외에도 신씨 부부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맞벌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아기 태어나면 엄마가 좀 봐주셨으면 해요. 뭐? 나? 신씨가 손가락으로 스스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물론 공짜로 부탁드리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사뭇 의기양양해 보이는 모습에 신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신 씨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100만 원에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신 씨의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신 씨는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이 3명이 있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남편만큼은 충분히 벌었습니다. 남편이 종종 자신이 퇴직하면 취직시켜달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는데 아들은 그런 사정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들, 딸에게 수억씩 지원해준 돈은 다 어디서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죠.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 씨는 노후에 손주를 봐주며 지낸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이 바쁘기도 했고 평생 가정에 헌신하며 산 후 아들, 딸 모두 독립시켰으니 이제는 내 일 하면서 남편과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신 씨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그건 힘들지. 엄마도 일하고 있는데 잠깐 쉬시면 되죠. 그렇게 대충 일하는 줄 알아?
그러자 아들은 거절당할 줄은 몰랐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벌이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냐. 엄마가 봐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둘이 상의해서 잘 해결해봐. 그랬더니 아들은 또 서운하다며 돌아갔고 남편은 끝까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한 건 아니겠지? 심하긴. 어떻게 키워보지도 않고 바로 당신한테 봐달라 그래? 그것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서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신 씨가 아이를 봐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아들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연락 좀 하고 오라니까 정말. 남편이 퇴근하기도 전에 와서는 자리 잡고 앉아있자 신 씨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퇴근해서 좀 느긋하게 있고 싶었는데 손님이 있으니 마음대로 퍼져 있지도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낮에 일이 꼬여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아들 며느리를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표정에서 표시가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곧 돌아오고 아들 며느리와 넷이서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벼랑간 훌쩍거렸습니다. 왜 그래? 왜 울어? 신 씨가 놀라서 물었고 남편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왜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남처럼 대하세요? 결혼 반대하신 거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제가 와도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럴 리가 있어? 왜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해?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혜영이가 울어요. 그러면서 또 애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습니다. 애기도 안 봐주신다고 그러고 너무 서운해요.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를 도대체 어째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우는 며느리에게 또 단호하게 굴기가 쉽지 않은지 난감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씨 부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신씨는 임신한 며느리가 울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매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대화를 일단락했고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얼렁뚱땅하다가는 정말로 전적으로 손주를 봐줘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어릴 때 저희 키워주셨다면서요. 아들이 신씨의 시어머니 얘기를 꺼냈습니다. 신씨가 둘째까지 낳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데 1년간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봐주었죠. 하지만 신씨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를 5년간 모시고 살았고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누워서만 생활하는 시어머니의 수발도 신씨 부부가 손수 들었습니다. 그걸 아들, 딸도 모두 보고 컸습니다. 그러면 너 나중에 우리 그렇게 데리고 살 자신 있어?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늙어서 너희한테 부양하라는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런데 일을 쉬면서 애를 봐달란 소리를 했으면 나중에 우리 부양할 생각도 있다는 소리야. 남편이 아들에게 물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거 봐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방법 찾아봐. 엄마한테 100만 원 줄 생각하지 말고 그거 보태서 도우미를 알아보든 해봐. 그러자 아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애 못 봐주실 거면 그럼 도우미 비용을 보태주세요. 뭐? 아이를 봐주거나 아니면 도우미 비용을 달라는 아들. 그러자 아이를 봐달라고 한 것도 결국 돈 때문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봐줄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도 자꾸만 우기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너
그게 맞는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남편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척 속상한 듯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실망한 듯도 보였습니다. 어째서 부모가 무조건 애를 봐줘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돈을 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씨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아이를 봐주는 도우미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신씨에게 달라고 한 것인 모양이었습니다. 한 사람 월급에 맞먹는 금액이니 말이죠. 그래 놓고는 신씨에게는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아들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서운하지 않게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신씨에게 섭섭하다고 하는 아들에게 오히려 신씨가 섭섭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신씨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아들 며느리가 없으니 몸은 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도 오고 오랜만에 딸도 집으로 왔습니다. 신씨는 미리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들과는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 같이 모이니 마냥 반가웠습니다. 회사 잘 다니고 있어? 그냥 다니는 거지. 영원히 명절이었으면 좋겠다. 딸의 말에 신씨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지? 너희 좋아하는 걸로 엄마가 신경 많이 썼어. 이거 임산부한테 좋은 음식이래. 남편이 며느리 앞으로 반찬을 밀며 말했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식사가 끝나갈 때쯤 아들이 또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또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애를 봐주거나 도우미 비용을 대주거나. 이제는 신씨도 화가 났습니다. 도우미를 못 구하겠으면 둘 중 하나가 휴직하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애 보면 되잖아. 그래도 도우미를 쓰는 게 이득이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걸 왜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요즘 도우미 쓰는 게 얼마나 비싼데요. 참, 그래 놓고 엄마한테는 100만 원 준대. 그건 그래도 그 정도는 다 부모님이 대주는 추세예요. 너 결혼한다고 집 해줬고, 아이 생겼다고 해서 산후조리원 비용도 줬어. 선물도 따로 줬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돌봐보고 너무 힘드니 좀 도와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무조건 부모 보고 책임지라는 게 말이 돼? 다들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딸도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치를 보며 눈을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며느리 때문에 분위기는 더욱 엉망이 되었습니다. 뭘 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꼭 임신한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또다시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왜 또 애를 울리세요? 다들 애기 생기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봐줘요. 원망 섞인 아들의 말에 남편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누가 너희한테 애 낳아달라고 했냐? 어째서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줘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돈을 달라고? 이건 자식이 아니라 날강도가 따로 없네. 날강도라니요. 이러니까 혜영이가 서운하다고 우는 거잖아요.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딱 그 집까지가 엄마 아빠 할 도리는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 가정은 너희가 알아서 해.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애 안 봐줬다고 매정하다고 하는 너희들이 매정하다. 집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런 거 다 좋아. 그런데 그 이상의 희생까지는 요구하지 말어. 부모도 부모의 인생이 있는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엄마 아빠 이제 곧 환갑인데 이제는 둘이 좀 편히 지내자. 지우 너도 새겨들어. 남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 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앉아있던 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나? 그래.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애 봐달라느니 그런 거 하지 마. 결혼도 안 했는데. 나중에 딴 말 하지 말란 소리야. 둘 다 똑같이 안 봐주는 거니까. 아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억울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확실히 신씨 부부의 뜻을 알아들은 것은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더 나이 들면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해도 못 보내. 15년, 20년. 그 정도 지나면 여행이나 마음껏 다니겠어. 안 그래도 요즘 무릎 아파서 죽겠는데. 그렇게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봐도 소용없어.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손주 태어나면 당연히 예쁘겠지. 너희 힘들 때 한 번씩 봐줄 수 있어, 당연히. 근데 너희가 한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이 대화는 이번이 마지막인 걸로 하자. 신씨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대답이 없길래 아들도 납득은 못했어도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은 줄 알았습니다. 과일 먹자. 남편이 과일을 가지고 나왔고 신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내 과일도 먹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그쳤고 말이죠. 신씨는 마음속으로 안도를 했습니다. 요즘 가장 신경 쓰이던 일이었는데 마무리가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 너는 남자친구 없어? 있긴 있지. 있긴 있는 건 뭐야? 아직 결혼 생각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딸은 아들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그 눈길을 느꼈는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딸은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다음날 오전에 밥을 먹고 처가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장인어른만 계시니 서두르겠다며 일찍 일어났고 딸은 좀 더 있다가 다음날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조금 변했습니다. 자주 하던 전화도 뜸해졌고 어떨 때는 신씨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떠 있을 텐데도 다시 전화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에 기분이 상했던 것 같지? 뭐하러 신경 써? 안 받으면 하지 마. 기분이 그렇다? 뭐가? 씁쓸하네.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봐. 신씨의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당연히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너무 의존적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걸 어떡해? 이렇게 연락 끊으려는 걸까? 그렇기야 하겠어.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해.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애 봐주게. 그건 아니지. 그러면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았어. 모처럼 둘이 데이트나 하고 올까? 어디 가게? 그냥 유 앞에서 산책하다가 밥 먹고 들어오지 뭐. 그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신씨도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애가 탄 것은 아들 부부였던 모양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또다시 신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비밀번호가 눌리고 벌컥 열리는 현관에 신씨는 깜짝 놀라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이미 집에 있으니 들어올 사람이라고는 아들밖에 없을 텐데 오랜만이라 그런가 많이 놀랐죠. 마침 씻고 나와서 민소매에 반바지를 입고 머리도 수건으로 두르고 있었는데 며느리 보기에 무척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사각 팬티처럼 얇은 바지를 입고 있던 남편은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 이렇게 말없이 들이닥치지 말라고 했지? 오랜만에 보는 아들인데도 반가운 인사말보다도 핀잔을 주는 듯한 말이 먼저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당황스러워 보였는데 아들만은 태평했습니다. 가족끼리 뭐가 어때서요? 다소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첫 마디를 들으니 무슨 생각으로 쳐들어온 것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결코 좋은 용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잠시 뒤에 옷을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무척 언짢은 표정으로 말이죠. 무슨 일이야? 생각은 해보셨어요? 무슨 생각? 남편이 황당해서 묻자 아들은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 저희 애기 태어나도 이렇게 안 보고 지낼 자신 있으신 거냐고요? 그제서야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습니다. 그간 연락을 끊고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씨 부부가 스스로 깨닫기라도 바라는 듯 했죠.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하신다면 저희도 매정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기가 찬 웃음을 뱉었습니다. 유쾌하지 않은 웃음에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그 말 하려고 이 시간에 이렇게 남의 집에 난입한 거야? 남의 집이요. 난입이요. 거친 표현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말도 없이 들어왔으면 난입이지 뭐야? 기가 죽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왔는지 아들은 기대와는 다른 반응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지금 나중에 손주 얼굴 안 보여주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고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 드리는 거예요. 경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협박이라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어쩔 수 없고요. 저희도 이번 일로 엄마 아빠한테 실망이 커서요. 그래. 부모가 자기 자식 안 보여주고 싶다는데 어쩔 수 없지. 네? 남편의 말에 아들은 바보같이 되물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손주가 뭐가 예쁘다고 그런 협박에 벌벌 떨겠냐.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버럭 성질을 내는 아들을 제쳐두고 이번엔 신씨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민우한테도 얘기했었는데 너희는 우리 노후 책임질 생각은 하고 이러는 거야? 나중에 나이 들면 우리랑 같이 살면서 병수발도 들고 그렇게 살래? 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정도 생각도 없이 엄마 아빠한테만 희생을 강요해? 손주 봐주는 게 뭐가 희생이에요? 다들 오히려 고맙다고 그래요. 며느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았는지 얼굴이 하얘져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노후에 책임지는 거 우리도 안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앞가림 알아서 해. 애를 낳기도 전에 우리 보고 키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육아휴직도 있고 얼마든지 애 키울 방법 있잖아. 도우미를 써도 너희 돈으로 써. 엄마, 지금 도우미 비용 아까워서 이러시는 건 아니죠? 아들의 말에 이번에는 신씨가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어쩜 이런 아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쭉 함께 살았었는데도 모르고 지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아니, 너희한테는 도우미 비용이 아니라 이미 해준 전세금도 아깝다. 남들보다 편히 살라고 해준 거였는데 너희는 받은 건 모르고 더 달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따지는구나. 도우미를 쓰려거든 전세금 빼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함부로 쳐들어오지 말아라. 앞으로 이렇게 말없이 한 번 찾아오면 우리는 2번 찾아갈 거니까. 저희 집에요. 그래.
그런 시부모 원하는 건 아니겠지? 부모님이 오시는 거랑 자식이 오는 거랑 같아요. 뭐가 달라? 부모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지 마. 독립했으면 여긴 너희 집 아니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 너도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과연 누가 이기적이었는지. 진짜로 손주 못 봐도 후회 안 하신다는 거죠. 아들은 남은 패는 그것밖에 없다는 듯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직접 안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못 본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나중에 누가 후회하나 한번 보자. 그러자 아들도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하나 얻은 것도 없이 든든한 지원군을 잃은 것은 아들 부부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말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신씨 부부는 아들 내외를 집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모쪼록 몸조심하고 순산하길 바란다. 그러고는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오늘 아들을 보니 괘씸해서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미우니 며느리도 밉고 손주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신씨 부부 보고 차갑다고 했지만 신씨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아이는 봐달라면서 나중에 늙으면 부양할 거냐는 물음에 둘 중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니 마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들 득대는 일만 하려 하고 부모는 일방적으로 희생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박했던 것 치고 아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좀 가도 돼요? 한 번 쳐들어오면 두 번 쳐들어간다는 말을 이제서야 알아들었는지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준 것이었습니다. 아니, 안 돼. 그러자 아들은 대뜸 사과를 했습니다. 애기 봐달라고 안 해요. 죄송해요. 혜영이도 이렇게 엄마 아빠랑 멀어지는 거 싫대요. 그런데 신씨의 마음은 그 말 한마디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속마음이야 어찌됐든 신씨는 의심이 되었습니다. 더는 부모에게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마지못해 사과하는 것 같았죠. 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미 상한 마음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제 찾아올 생각 말고 알아서 살아.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신씨는 더는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식 생각에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머리도 빠지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의 의무는 다 했으니 이제는 좀 더 신씨 부부만의 삶에 집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아들이 불만이 있다면 각자 갈 길을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 먹을까? 귀찮은데 라면 먹자. 내가 솜씨 좀 발휘해 볼게. 좋아. 신씨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만족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먹으려고 고기 샀는데 여기서 같이 먹을까? 고기 삶아가지고 마침 잘 됐네. 가셔서 두 분이서 드세요. 그러려고 사셨을 텐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그리고 처음으로 너희 집에서 밥 좀 얻어 먹어보자. 요리 잘한다며? 지난번에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0년 넘게 한 번도 못 먹어봤네? 아, 갑자기 그러시니까 이제 저녁 때잖아. 그리고 밥만 있으면 되는데 뭘. 고기도 있고 김치도 있으니까. 그래도 왜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자식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가서 먹어요, 그럼. 준호 엄마 곤란하게 이러지 마시고. 밥 하는 게 그렇게 곤란한 일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홍숙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큰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 씨는 큰아들 내외가 불편했습니다. 명절을 제외하고는 만날 일이 거의 없기도 했고 어쩐지 홍 씨 부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떻게 부모를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한 번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네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고 주변을 뒤져보아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등지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큰아들네는 명절에 홍 씨의 집에 와서 홍 씨가 해준 밥 몇 끼를 잘만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를 대접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음식을 맛없게 하는 등 꾀를 부리기까지 했던 것이었겠죠. 기가 막히고 섭섭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저들이 조금이라도 서운한 건 참지 못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 며느리가 문제인 듯 했습니다. 큰아들 내외의 생각이 그렇다면 홍 씨도 그에 맞춰줄 생각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홍 씨는 아들이 둘이 있었고 모두 결혼한 지 꽤 되어 손주들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11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7년 전에 결혼해서 5살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었죠. 아들 둘이 결혼할 때 각각 전셋집을 얻어주었습니다. 며느리들은 혼수만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라고 하지만 수도권의 아파트에 거주지를 구하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홍 씨 부부는 아들들이 결혼하고 손주들도 낳으니 이제는 남은 노후를 손주들 재롱을 보는 낙으로 살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차 타고 30분이 안 걸리는 위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나고자 마음먹는다면 충분히 어느 때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 바쁘게 살고 있으니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그래도 2~3시간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을 제외하고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작은 아들네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큰아들네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친정에서 방어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저녁에 먹을 건데 오셔서 같이 드셔요. 정말? 귀한 거 보내주셨네? 네. 저희끼리 먹기 아까워서요. 아버님 방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지?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오세요. 식사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 친정이 제주도인 작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아들네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특별한 날이면 가끔씩 이렇게 홍 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홍 씨 부부도 같이 먹을 음식이나 선물 같은 걸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불편할 텐데 초대해준 그 마음이 고마워서 말이죠. 그런데 큰아들에게서는 그런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큰아들네 집에서 무언가 먹었던 것은
처음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에 집들이 같은 것을 했을 때였습니다. 집들이 같은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흔히들 하는 것처럼 음식 차려놓고 하는 집들이는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좋네. 그렇죠? 이 아파트 전세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운이 좋았어요. 위치도 좋은 것 같고 내부도 깔끔하다.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살다가 이 아파트 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다. 이거 받아. 선물이야. 이게 뭐예요? 로봇 청소기인데 걸레질 해주는 거래. 물만 넣고 돌리면 온 집을 혼자서 닦아준대. 정말요? 신기하네. 있으면 좋겠네요. 쪼그려서 걸레질 안 해도 되지. 따지자면 며느리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일을 그만두고 내조를 하겠다던 며느리이니 아마 청소도 며느리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죠. 홍 씨 부부는 저녁 시간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지만 녹차와 과일만 내오고 음식을 준비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 씨 부부도 오래 앉아 있다가 갈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서 밥만 먹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제 저녁 먹자. 일찍 가봐야 너희도 좀 쉬지. 아, 이 앞에 갈비집 가려고요. 갈비집? 네. 그게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외투를 집어들고는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홍 씨 부부도 온 지 30분 만에 얼떨결에 아들을 따라서 엉덩이를 뗐습니다. 나가서 먹자고? 네.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기에 홍 씨는 자신이 아는 집들이가 잘못된 것인가 싶었습니다. 보통은 집들이라고 하면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했습니다. 정말로 집 구경만 잠깐 하고는 집 밖을 나서야 했습니다. 어쩐지 집에서 음식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 싶었습니다.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홍 씨도 남편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들이를 말이야. 밖에서 사온 음식으로 차려줬다는 말은 들었어도 바깥에서 밥 먹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게. 그 당시는 요즘 사람들이라 그런가 하는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결혼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는 홍 씨 부부를 초대해서 여러 음식을 해놓고 대접했습니다. 아직은 요리에 서툴다며 사온 음식도 있고 직접 한 음식도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전세자금을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들으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작은 아들네와는 종종 왕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 힘들까봐 초대를 받으면 꼭 함께 먹을 음식도 싸갔고 2달에 한 번 이상은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더라도 자주 보면 지치기 마련이니 말이죠.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걱정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음식을 싸간다고 하더라도 시부모가 집에 온다고 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님을 홍 씨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되기 이전에는 홍 씨도 항상 며느리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며느리와는 잘 지냈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서로 안부도 묻고 특별한 날에는 선물도 주고받고 말이죠. 그런데 큰아들네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들네 집에 간 것도 11년 동안 5손가락 안에 꼽았습니다. 그것도 손주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였습니다. 잠시만 봐주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나가봐야 해서요. 그래. 얼른 가봐. 큰며느리의 여동생이 근처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에 가야 하는데 집에 혼자 있다며 며느리가 급히 홍 씨를 불렀습니다. 아직 돌이 안 된 손주 때문에 그냥 두고 가거나 데리고 가기에도 힘들다며 말이죠.
제부도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이번 도와주고 연락드릴게요. 홍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2시간쯤 있으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직 아이가 나올 때가 안 됐다고 해서 저는 제부한테 동생 맡기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 준우 아빠 안 왔죠? 아직 안 왔어. 준우 잘 놀고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심히 와. 네. 금방 갈게요. 그리고 3, 40분쯤 있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서 만났어요. 준우 잘 있었어요? 순하고 잘 놀아. 우유도 먹였고 고생하셨네요. 고생은? 이렇게 예쁜 손주 보는데 무슨 고생? 아들은 외투를 벗더니 소파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안아들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내심 저녁을 함께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할 일들을 하니 어쩐지 계속 있기가 힘든 분위기였죠. 차 가지고 오셨죠? 아빠가 태워줬어. 아, 그러면 다시 데리러 오신대요? 아, 전화해봐야겠지? 아들의 말에 홍 씨가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벌써 오느냐며 의아해했고 20분이 좀 넘었을 때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셨댄다. 그럼 가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들 며느리의 배웅을 받고 집을 나왔는데 어쩐지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급하게 와서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봐줬는데 저녁 시간에 같이 밥 먹잔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돌려보내는지 다소 황당했습니다. 홍 씨가 먹든 안 먹든 함께 먹자고 말이라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매너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른 가보라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만한 뻔뻔함이 홍 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남편의 차를 타자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왜 밥도 안 먹고 벌써 와? 홍 씨가 대답을 않고 있자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당연히 밥은 먹고 올 줄 알고 밥 차렸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 그 말에 홍 씨도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밥을 먹는 게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큰아들과 며느리가 정신없는 와중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님은 그 뒤로 2년, 3년 더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비슷한 부탁은 하면서도 결코 오래 머무르도록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아들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시부모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리고 아들도 그것에 동조한다는 걸 말이죠. 각자 성격이 다르니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큰아들 내외에게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홍 씨가 아들 내외를 만나는 것은 명절이 고작이었고 가끔 생일이 주말에 있다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제사도 안 지내니 1년에 3, 4번 만나면 많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20분 거리에 사는데도 말이죠. 어서 와. 얼굴이 좋아 보인다. 잘 지냈어? 좋아 보이긴요. 요즘 회사도 바쁘고 그래서 정신없어요. 어제까지 야근했어요. 아이고 고생이 많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 얼른 들어와. 권호도 방금 도착했어. 일찍 왔네요. 그러게. 배고프지? 밥 차리고 있으니까 거실에 있어. 혼 씨는 큰아들 부부와 손주를 반겼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손주도 훌쩍 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 1년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작은 아들의 쌍둥이 남매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들은 서로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홍 씨는 그 사이에 밥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뭐 좀 거들까요? 아니, 앉아 있으라니까 그러네. 미리 다 해놔서 덜기만 하면 된다니까? 제가 덜게요. 다 됐어. 5분만 기다려. 홍 씨는 부엌으로 들어온 작은 며느리를 다시 거실로 돌려보냈습니다. 홍 씨 가족은 차례는 지내지 않았고 전날 저녁에 함께 저녁을 먹고 명절 당일 아침에 떡국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홍 씨는 저녁에 자식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모든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데우기만 하면 되도록 말이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를 써서 고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홍 씨는 작은 일도 며느리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왔으면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홍 씨도 명절에 시집에서 차례 음식 준비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안 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더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명절이 부담스럽고 괴롭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홍 씨의 며느리들이 명절에 시집에 오는 게 싫은 일이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이리 주세요. 과일은 제가 깎을게요. 작은 며느리가 홍 씨의 손에 들려있던 쟁반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배를 깎으면서 말했습니다. 음식 준비하느라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다 손 많이 가는 건데. 그냥 낮에 할 일 없으니까 한 거지. 그래도요. 매번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만 먹으니까. 아이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됐지.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에 아버님이랑 같이 저희 집에 오세요. 같이 식사해요. 그땐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요. 말이라도 고맙네.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홍 씨는 작은 며느리의 말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과를 아삭아삭 먹고 있는 큰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어머님 생신 때 다 같이 만날까요? 주말이잖아요. 그러네. 아, 근데 저희 집은 쌍둥이 때문에 엄청 어수선한데. 그러면 형님 내서?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를 보며 살짝 운을 뗐지만 큰 며느리가 질색을 했습니다. 뭐? 그건 좀 아니지. 내가 왜? 차라리 그냥 밖에서 사 먹어. 우리도 식탁이 작아서 다 같이 못 먹어. 그래. 그리고 뭘 담아요. 따로 그냥 챙기면 되지. 그러자 큰 며느리와 아들에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느끼는 감정은 아니었고 늘상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큰 며느리와 너무 달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이런 말을 빈말로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자주는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래도 홍 씨 부부를 불러서 함께 맛있는 것 먹고 시간을 보냈는데 말이죠. 최소한 명절에 와서 얻어먹은 만큼은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 치고서도 큰아들네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홍 씨 부부만 초대를 안 하는 거면 이해가 가겠지만 사돈네는 잘만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쁘니까 집에서는 요리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사 먹을 때도 있어요. 그건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요즘 그런 밀키트 같은 것도 잘 나오니까. 두 며느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요리는 잘하잖아. 아, 요리 잘하세요? 잘하는 건 아니고. 잘하지. 그 왜 지난번에 장인어른 오셨을 때도
자기가 한갈비찜 진짜 맛있다고 엄청 칭찬하셨잖아.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홍 씨는 부엌에서 컵을 닦으며 거실에서 작게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아들네가 집에 사돈네를 초대해서 밥을 차려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친정부모와 시부모가 다르다고 하지만 어쩜 우리만 한 번을 초대를 안 해주나 싶었습니다. 어쩐지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네 집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홍 씨는 집에서 직접 김장을 해서 먹었는데 딱 홍 씨 부부와 두 아들네 먹을 양만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네 집에 들렀다가 큰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자식들보다는 홍 씨 부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매년 갖다 주었죠. 원래는 김치만 전해주고 오지만 홍 씨는 이번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주면서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참, 우리끼리 먹으려고 고기 샀는데 여기서 같이 먹을까? 고기 삶아가지고. 마침 잘 됐네. 권일이 벌써 퇴근한 줄 몰랐는데.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무척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저 놀란 것이 아닌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셔서 두 분이서 드세요. 그러려고 사셨을 텐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그리고 처음으로 너희 집에서 밥 좀 얻어 먹어보자. 요리 잘한다며? 지난번에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0년 넘게 한 번도 못 먹어봤네? 아,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잔뜩 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갑자기 그러시니까. 이제 저녁 때잖아. 그리고 밥만 있으면 되는데 뭘. 고기도 있고 김치도 있으니까. 그래도 안내가 너무 당일에 갑작스럽게 말하나? 그러면 다음 주쯤도 괜찮고 너희 시간 맞춰서 올게. 그러자 아들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어쩐지 짜증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왜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자식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가서 먹어요, 그럼. 준호 엄마 곤란하게 이러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네요. 밥하는 게 그렇게 곤란한 일이야. 그렇게까지 싫다면 그냥 돌아오는 게 맞겠지만 홍 씨도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명절에 와서 실컷 얻어먹는 게 당연하면서 자기들이 한 끼 대접하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십첩반상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김치도 고기도 가져왔다는데 그게 싫다고 한다면 그냥 자신들 집에서 시부모와 겸상을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러냐 하고 왔겠지만 홍 씨도 한마디를 참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중에 안 그러겠어? 준우가 결혼했는데 10년 넘게 준우네 집에서 밥 한 끼 못 먹어봤다면 어떨 것 같아? 하나도 안 서운하겠어? 그리고 누가 준우 엄마 보고 밥 차리래? 그렇게 준우 엄마 걱정되면 네가 차리면 되잖아. 그러자 예시가 와닿기는 한 모양인지 아들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힐 만도 했습니다. 준우라면 아주 끔찍한 아들내외였으니 말이죠. 그런 상상은 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홍 씨 부부와 큰아들네와는 평범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부모 자식보다도 훨씬 멀고도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어쩌다 한번 아들네에 오게 되면 서둘러 내보내려는 아들 며느리. 홍 씨도 더는 말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 씨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도 무척 상심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말씨름 하듯이 대화를 주고받고 돌아온 게 못내 속상한 듯 했습니다. 나중에 초대하겠다. 아니면 요리를 잘못해서 그러니 다음에 기회되면 대접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가 시부모 밥을 차려줘야 하냐는 식으로 말하니 당연히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도 내 집에 놀러 오면 밥 차려 먹여보내는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큰아들 내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네를 챙기는 것은 홍씨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짝사랑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홍씨 부부는 큰아들네와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원래 아들네 결혼기념일에 용돈도 30만 원씩 보내고 살뜰하게 챙겼었는데 지난주에 있던 기념일도 건너뛰었고 연락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네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아들네도 불편했는지 홍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웬일이야? 그러게, 지난번 일이 마음에 걸렸나 보지. 아이고, 안 갈래.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먼저 초대하는데 부모가 모시기는 척해야지. 남편의 말에 홍씨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사실 조금 유치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섭섭했던 것들을 나열하자면 구구절절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들네가 밥 안 해줬다고 삐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였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갔던 아들네에서 홍씨는 황당하고도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갔다 싶을 만큼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니 밥상을 그럴싸하게 차려놓았습니다. 요리를 잘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홍씨는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발을 잃었으니 앞으로는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괜히 며느리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이번 한 번으로 만족하자 싶었죠.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의 말에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헤어진 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잘 먹으마. 그런데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질 듯 말 듯 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홍씨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이 짜다 못해 소태같이 써서 참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걸 먹고 있나 싶어서 봤더니 태연하게 먹고 있었죠. 홍씨 부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반찬도 하나같이 맛이 이상해서 아들 내외가 이런 걸 먹고 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아들 내외를 보니 어쩐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각이 있다면 저렇게 태어날 수가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경악스러운 식사가 끝나고 홍 씨는 우연히 며느리가 일부러 음식을 맛없게 해서 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아들과 함께 그렇게 하기로 작전 같은 걸 짠 모양이었죠.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온 홍 씨 부부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홍 씨는 10년 넘게 아들네 집에서 밥 한 끼 못 얻어 먹었다는 것은 홍 씨도 굳이 찾아와서 밥 차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얻어먹은 밥이 이렇게 탈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싫고 우스웠으면 이런 일을 꾸미는지 몰랐습니다. 꼭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왜 굳이 오셔가지고 준우 엄마를 힘들게 해요?
그냥 각자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며느리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시는 건데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 도리 이런 거 따지시려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시부모 밥 차려줘야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사람 힘들게. 그 말에 홍 씨 부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어쩜 저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는지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에 며느리 괴롭히는 못된 시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놈이 더 한 것 같았죠. 그렇게 따지자면 시부모란 이유로 결혼할 때 집을 해준 건 왜 덥석 받았나 몰랐습니다. 그래 놓고는 며느리돌이 찾지 말라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죠. 가지 말 걸 그랬네. 홍 씨는 괜한 짓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비참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홍 씨 부부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부모가 온다는 소리 안 할 테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돌아서서 웃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큰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부모와 등지고 살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작은 아들네도 집으로 왔습니다. 밥 먹자. 홍 씨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거실에 큰 상을 놓고 미리 준비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불편한 분위기에 작은 며느리가 안절부절하며 도우려 하는데 큰 며느리는 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무척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홍 씨가 가족들을 부르자 다들 평소에 앉던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큰아들 내외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걸 느꼈는지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수저는 어디 있어요? 밥은요? 큰아들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앞에는 수저도 밥도 국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에서 밥 얻어먹지 말라고 하니 그 말에 따라줄 생각이었습니다. 차마 손주한테까지 그럴 수 없어서 손주 앞에는 밥이 놓여 있었지만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서 아무도 숟가락을 들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고작 그거 가지고 쪼잔하게 이러셔야 직성이 풀리세요. 저희라고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명절에 찾아온 자식한테 밥도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오면 무조건 밥을 차려줘야 되는 법이라도 있어? 뭐라고요? 며느리가 시부모 밥 차려줄 의무가 없듯이 부모도 자식 밥 차려줄 의무가 없을 거 아냐? 그리고 네가 말했던 대로 각자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얻어먹으려고 해? 홍 씨가 아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 아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저희는 알아서 집에서 먹을 테니까 다시는 밥 차려주실 필요 없어요. 다시는 안 올 것처럼 하고는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홍 씨도 그렇게 싫다는 아들 내외를 굳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무슨 일이든 작은 아들네만 챙겼습니다. 기념일이나 생일에도 선물은 작은 아들에게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자기에 모든 경비를 홍 씨 부부가 내고 다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내년쯤 이사할까 해요. 이사는 왜? 저희도 집 사야죠. 그동안 열심히 모았다며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겠다는 작은 아들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 귀촌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 이 집에서 들어와 살래? 그러자 작은 아들은 잠시 놀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 굳이 필요 없다며 말이죠.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자 어느 날엔가 작은 아들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큰아들과 연락을 안 하고 산지 반년이 넘어서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그냥 준호 엄마가 시집살이 때문에 힘든 일 생길까봐 애초에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 참 짧았다. 계속 그렇게 짧게 살던지 마음대로 해. 난 이제 신경 안 써. 홍 씨는 지금으로서는 아들 며느리를 다시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네를 도와주고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쫓겨나듯이 집을 나왔던 일, 일부러 소태 같은 국을 내왔던 일, 며느리 도리를 바라지 말라고 말했던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했습니다. 그저 저들이 불리한 상황이 된 것 같으니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꾼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도리 바라지 말라고 하더니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은 철철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예쁘다고 홍 씨가 큰아들 부부를 챙길까요? 뒤늦게 후회를 한 건지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몇 큰아들네를 돌아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난 11년간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고 살았으니 그 몇 번 안 본다고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홍 씨도 이제 자식답게 부모를 대하는 사람만 자식으로서 대할 생각이었죠. 아니, 장모님은 어떻게 여행까지 따라오신다고 해? 따라온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가자고 했지. 나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건 줄 알고. 아니, 아무리 당신이 같이 가자고 했어도 눈치가 있으시면 안 간다고 하셨어야지. 엄마가 안 간다고 하긴 했는데 안 간다는 장모님을 왜 굳이 같이 가자고 그래?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모처럼 휴가인데 말이야. 내가 집에서도 늘 불편하게 있는데 여행 가서까지 장모님 눈치 봐야 해? 그럼 앞으로 여행 갈 때마다 다 같이 가. 뭐 할 때마다 장모님이랑 같이 할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전진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딸과 합가를 했다가 깊은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애틋하던 외동딸이었는데 서로에게 학을 떼는 데에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정상 같이 살게 됐으면 불만이 있어도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뭐든 참았습니다. 전 씨라고 사위와 함께 사는 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내 집인데도 늘 손님이 와 있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딸과 사위는 자신들만 힘들다고 난리였습니다. 1년 만에 분가하자는 딸과 사위의 말에 전 씨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심 전 씨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둘의 말이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분가는 하자면서 내 집에서 나갈 수는 없다는 말에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얹혀 살았으면서 꼭 전 씨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구는 것이 기가 찼죠. 전 씨는 이런 이기적인 자식을 더는 거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 씨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이라 그런지 전 씨 부부와 딸 선영은 친구처럼 가까웠습니다. 남편도 딸 사랑이 지극했고 딸도 부모에게 살갑고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10아들 부럽지가 않았죠. 어릴 때도 그랬지만 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따로 나가서 살기도 했지만 자주 왕래했습니다. 주말이면 집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때론 여행도 다니니 주변에서도 참 화목한 가족이라고 했죠. 내가 나이 들어도 이렇게 다 같이 한 집에서 모여서 살면 좋겠다. 뭐? 그럼 결혼은 안 하게? 결혼해도 같이 살면 좀 그런가? 당연히 그렇지. 전 씨는 딸의 애교 섞인 말에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결혼해도 그 소리 하는지 한번 보자. 남편도 농담으로 웃어넘겼습니다. 몇 년 뒤 딸이 30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박서방이랑 서로 약속했어. 뭘? 나중에 절대 양가 부모님 모시고 살지 않기로. 갑자기 왜? 내 부모랑은 살아도 상대방 부모랑은 못 살지. 절대 합가는 안 해. 그러면서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전 씨 앞에서 절대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겠다고 하니 전 씨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 씨도 나중에 자식에게 부양해달라고 할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각자 잘 살면 되지. 딸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물론 전 씨 때문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이가 좋았으니 말이죠. 전 씨는 이유가 짐작이 됐습니다.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고개도 아마 안사돈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딸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가까이 사는 탓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시집살이를 시킨다며 푸념을 하던 딸을 떠올리니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솔직히 전 씨는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전 씨 부부를 데리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 나중에 시부모 모시면서 마음고생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절대라는 단어라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전 씨는 칠순이 지나 딸 가족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씨가 나이 들어 병이 들었다거나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전 씨 입장에서도 원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3년 전, 전 씨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환으로 병원에 1년간 입원해 있다가 결국 눈을 감았죠. 위독한 상태로 오래 있었지만 한동안 정신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이 헛헛하고 앞으로 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1년 정도 그렇게 사니 혼자 사는 삶도 적응이 됐습니다. 엄마 뭐해? 복지관 왔어. 노래 교실인가 뭔가 그거? 맞아. 아무튼 재미있게 사시네. 무슨 일이야? 그냥 할 말도 있고. 무슨 말? 내가 이따가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갈게. 가서 얘기해. 혼자 올 거야? 애들은? 집에 두고. 오늘 박서방 일찍 끝난대. 그래. 이따가 봐. 보통은 와도 주말에 올 텐데 평일 저녁에 오겠다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어쨌거나 딸이 온다니 반가웠습니다. 전 씨는 노래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온다기에 괜히 깨끗한 집안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전 씨는 남편 없이 나름대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돈 쓸 일 없이 복지관에서 노래나 스마트폰 교육 같은 걸 찾아 들으면서 말이죠. 남편은 없지만 이렇게 사는 인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인 것은 그것대로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밥도 먹고 싶은 때 먹고
하고 싶은 거 맘껏 하고 말이죠. 집이 가끔 적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취미 생활을 만들고 내 삶을 즐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니 즐거운 날이 많아졌죠. 엄마, 나왔어. 그래, 왔니? 밥은 먹었어? 아니, 여기서 먹으려고 안 먹었지. 얼른 앉아. 같이 먹게. 전 씨는 딸을 식탁 앞에 앉히고 밥을 차렸습니다. 퇴근하고 온다기에 같이 저녁을 먹으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두고 기다렸습니다. 엄마 집에서 살고 싶네.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딸은 식사가 끝난 후에 용건을 꺼냈습니다. 박서방 선배 중에서 진짜 크게 부자가 된 선배가 있거든. 그래? 그래서 그 선배가 박서방도 도와주기로 했어. 정말? 어떻게? 잘 됐네. 투자만 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전 씨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는데 우리 집을 정리하려고. 뭐? 정리하다니? 집 판 돈 일부를 투자할까 해. 그 말에 전 씨는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못 모르는 전 씨가 들어도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에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차라리 대출을 조금 받아서 하면 되잖아. 이미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도 좀 있잖아. 그거 전부 이자 갚느니 차라리 팔고서 엄마 집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싶어서. 전 씨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절대로 양가 부모는 모시고 살지 않겠다던 딸이 먼저 합가 얘기를 꺼내니 말이죠. 어차피 엄마도 혼자잖아. 그냥 합쳐서 살면 좋지 않을까. 엄마는 안 외롭고. 우리는 일 늦게 끝나면 엄마가 애들도 좀 챙겨주고 하면 좋지. 그래도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 전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건강이나 피치 못할 이유 때문이 아닌 돈이 얽힌 문제였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불편할 테고 말이죠. 불편하다니? 절대 그런 일 없어. 왜 같이 못 살아? 엄마가 뭐 나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박서방도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안 불편해해. 명절 때 봐서 알잖아. 아들이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딸이기에 전 씨도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뜻 그러자고 하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이 먼저 그러자고 한 거니까 걱정 말고 잘 생각해봐, 엄마. 우리한테 진짜 좋은 기회니까. 그러고서 딸은 전 씨의 집을 나갔습니다. 전 씨는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딸에게 전화해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집까지 팔아가며 투자를 한다는 것도 걱정이 됐고 함께 사는 문제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딸이 아닌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이번 기회 놓치기 힘들어서 어차피 집은 팔 거예요. 장모님이 합가 못한다고 하셔도요. 그러면 아마 월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모님이 함께 살아주셨으면 해요. 그러면서 전 씨를 설득했습니다.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니고 2, 3년이면 크게 수익이 크게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더 큰 집으로 같이 옮기자고 했습니다. 맞벌이에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이들을 좀 더 잘 교육시키고 풍족하게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장모님 혼자 계신 것도 걱정되고요. 선영이도 항상 신경 많이 써요. 근데 같이 살면 그런 일 없잖아요. 장모님은 그냥 계시면 되고 저희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죠. 사위까지 그러니까 전 씨는 차마 또다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 말대로 전 씨가 이사를 가거나 전 씨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학과 문제만으로 거절하기엔 너무 매정한 듯 했죠. 그렇게 전 씨와 딸의 가족은 합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같이 산다며 좋아했고, 그런 아이들을 보니 전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일이 늦게 끝나면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전 씨가 함께 있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지내니까 마음 편하게 일해서 너무 좋다. 맞아요. 항상 야근할 때도 신경 쓰였는데. 그래. 나도 애들도 보고 그러니까 좋네. 늘 집에 혼자만 있다가. 처음엔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같이 잘 맞춰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그래서 전 씨는 일하는 딸 부부의 밥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일은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긴 것이 전 씨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집을 크게 어지르지도 않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것만 하면 크게 손 갈 것도 없었습니다. 나이 먹고 할 일 많으면 좋지 뭐. 집에선 가끔 심심할 때도 많았는데 오히려 부지런히 움직여서 건강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늦니? 둘 다 늦을 것 같으니까 애들이랑 밥 먹어. 그래, 알았어. 너무 좋다. 그치?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좋은 점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같이 있는 시간이 늘면 서로가 몰랐던 단점들을 알게 되는 것이 당연했죠. 사위는 요즘 젊은 남자들답지 않게 가부장적인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안 살림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합가하기 전에 딸이 회사 다니며 집안일까지 대부분 혼자서 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명절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는 어련히 잘하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 죽은 전 씨의 남편보다도 더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딸이 가만히 있는데 전 씨가 사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합가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씨가 있으니 적어도 딸의 고생은 덜어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딸은 같이 사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지 몰라도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따로 살던 두 가정이 합쳐지니 하나부터 10까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에다가 수건 놓지 마. 발판 내가 사왔잖아. 그거 빨아서 널었어. 그걸 그렇게 자주 빠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매일 발 닦는 건데 안 빨아 그러면? 그렇다고 수건으로 발 닦는 게 나는 더 싫어. 그래서 그거는 엄마가 매일 빨잖아. 나는 싫어. 싫다는 건 안 하면 되잖아, 그냥. 그리고 컵은 내가 엎어놓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그러더라. 그래야 물기가 빠지지. 물기는 똑바로 놔도 말라. 엎어놓으면 입 닿는 부분이 밑으로 가서 찝찝하단 말이야. 당연히 살림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도 10년 넘게 자기 살림살이가 있었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로 맞춰갈 생각은 하지 않고 전심한 나무라는 딸에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던가. 시간 많으면 내가 했지. 어차피 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아이고,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하지만 더 예민한 사람에게 전 씨가 맞출 수밖에 없었죠. 내일은 이불도 싹 빨아야 될 것 같아. 좀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어떨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전 씨를 너무 부려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딸 부부도 전 씨에게 서운한 점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냥 보쌈 시켜 먹자. 보쌈? 돼지고기 사다가 삶으면 되잖아. 언제 삶어 그거를? 금방 삶지. 해줘? 아니, 그냥 시켜 먹어. 시켜 먹는 게 더 맛있어. 김치 같은 것도 오고. 얘는 돈 아깝게. 어휴, 그런 말 하지 말어. 요즘은 사 먹는 게 더 맛있어. 그러면서 딸은 전 씨에게 고리타분한 소리를 한다며 핀잔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 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았던 전 씨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손주들이 쓰는 작은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 들어가 있던 치킨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뼈만 남아 있었는데 오래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최근에 먹은 것 같았죠. 집에 계속 있었는데 언제 치킨을 시켜 먹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침대 밑에다 넣어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딸에게 묻자 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애들이랑 박서방이랑 시켜 먹더라고. 뭐? 배달 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그런데 방에서 먹었어? 엄마가 뭐 시켜 먹으면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거지. 뭐? 내가 왜 뭐라고 그래? 아니, 그냥 불편하니까 방에서 먹은 거야. 엄마 자러 들어간다길래 내가 그냥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밤늦게 시켜 먹는 거야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은 말 한마디 없이 몰래 먹고 숨겨놓은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음식을 시켜서는 먹어보란 소리 한마디도 없이 저들끼리 먹은 건 예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 그 틈에서 같이 먹지 않았겠지만 함께 사는 이상 물어는 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이런 생각을 하는 전 씨가 꼰대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사위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으니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전 씨는 사위나 딸의 눈치를 보게 됐고 절대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위도 점점 불편해하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휴가에 1박 2일로 동해 같은 데 다녀오려는데 엄마 같이 가. 동해? 아냐.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갔다 와. 왜? 엄마도 동해 거의 안 가보지 않았어? 그래도 모처럼 여행인데 너희끼리 가는 게 좋지. 에이, 그래도 엄마 혼자 집에 두고 가면 우리 마음이 편하겠어? 같이 가자.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딸이 굳이 같이 가자며 졸랐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함께 가서 애들도 봐주고 딸 부부와도 좀 가까워지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럴까? 결국 그래서 딸의 여행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여행까지 따라오신다고 해? 따라온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가자고 했지. 나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건 줄 알고. 아니, 아무리 당신이 같이 가자고 했어도 눈치가 있으시면 안 간다고 하셨어야지. 엄마가 안 간다고 하긴 했는데. 당신도 당신이야. 안 간다는 장모님을 왜 굳이 같이 가자고 그래?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모처럼 휴가인데 말이야. 집에서도 불편한데 여행 가서까지 장모님 눈치 봐야 해? 그럼 앞으로 여행 갈 때마다 다 같이 가. 뭐 할 때마다 장모님이랑 같이 해. 그 말에 얼른 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리를 스스로 쿵 쳐야 했습니다. 참 나이 들어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눈치가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가자고 해도 끝까지 싫다고 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섭섭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간들 서로 불편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딸에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행은 너희끼리 다녀와. 어? 왜? 요즘 허리도 아프고 나이 드니까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아. 그래도 엄마 혼자 있어도 괜찮아? 딸은 더는 같이 가자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아, 당연히 괜찮지. 엄마도 혼자 있고 싶을 때 많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모임도 갈 거니까 내 걱정은 말고 너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엄마도 좋은 시간 보낼게.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했을 텐데 딸이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전 씨는 같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전 씨도 그렇지만 자식들도 편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든 부모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그게 싫어지는 날도 있을 테니 전 씨 스스로 몸을 사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 씨가 조심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노력하려고 해도 부족한 듯 했습니다. 서준이는 어디 갔어? 방에 없네. 박서방이랑 우리 방에. 거기서 뭐 해? 아까 TV 뭐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 전 씨가 의아하게 묻자 딸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좀 불편한가 보지. 방에서 휴대폰으로 서준이랑 본대. 엄마 때문이야? 그러자 딸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긴 하지만 사위가 오면 비켜줄 생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할 일도 있었고 말이죠. 엄마 냉장고 정리할 거야. 나와서 TV 보라고 해. 아니야. 신경 쓰이지. 그럼 엄마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나오라고 해. 사위는 언제부턴가 전 씨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 씨도 어느샌가 거실에 있는 게 눈치가 보이게 됐습니다. 괜히 사위를 방에 가둬두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엄마 방에 작은 TV 하나 둬야겠다. 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딸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 말을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 뒤로 전 씨는 대부분 시간을 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출근하면 맘 편히 있다가 퇴근하면 저녁을 먹고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죠. 그러다 보니 꼭 내 집에서 왕따라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사위와 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위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박서방은 아직도 일이 안 끝났대? 몰라. 그런가 보지. 딸의 신경은 날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전 씨는 자신이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8시 넘어서 들어오는 건 이제 아주 평범했고 10시를 넘기는 날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딸은 괜스러 전 씨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이구나 시옷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전 씨는 집에 있어도 전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인데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매일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든지 자식들 눈치를 봐야 했으니 말이죠. 안에 누구 있어? 네. 장모님, 저 있어요. 아이고, 미안하네. 전 씨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이미 손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안방 화장실만 쓰는데 급해서 거실 화장실을 갔더니 하필이면 사위가 있었죠.
그저 놓고만 했을 뿐인데 화들짝 놀란 자신 스스로에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살기로 결정하면서 각오는 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중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합가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딸이 전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분가하려고. 분가? 이렇게 계속 엄마랑 같이 살다가는 이혼하겠어. 지긋지긋하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제는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 속은 짐작이 같지만 그래도 꼭 분가의 원인이 전 씨인 것 마냥 말하는 딸에게 기가 찼습니다. 그렇지만 전 씨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내 가족을 내쫓는 꼴이 될까봐 먼저 말은 못했지만 딸이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나갈 집은 구했어? 그러자 딸이 기막힌 얘기를 태연이도 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우리 돈 묶여 있는 거. 당장 우리 살 집을 구하긴 힘들어. 보증금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근데 엄마 혼자 지낼 집은 구하기 쉽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애들도 자꾸만 이사 다닐 수도 없잖아. 집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박서방이랑 얘기해봤는데 근처에 엄마 살 곳을 우리가 구해줄게. 내가 살 곳이라니. 내 집 놔두고 내가 어디 살아? 엄마는 혼자니까 작은 집에서 살아도 되잖아. 전 씨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말대로라면 전 씨 보고 내 집을 두고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대로 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잖아. 우리가 나가서 살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다고 엄마를 쫓아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같이 상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는 거지. 이게 상이야? 통보하는 거지? 분가하는 건 나도 찬성이야. 엄마도 뭐 안 힘들었는 줄 알아? 이럴 거면 애초에 뭐하러 합가를 하자고 그랬어? 불편할 줄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둘 다 몰랐으니까. 근데 계속 엄마 모시고 살다가는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 꼭 자신들이 피해자라도 된 것 마냥 이야기하는 딸. 그렇게 앞으로 10년 넘게 어떻게 살아? 그래, 다 그렇다 쳐. 근데 집 팔고 투자한 건 너희인데 왜 집주인 보고 나가래? 나중에 엄마 아프거나 혼자 못 살 상황 되면 그때 이 집으로 다시 모시고 올 테니까. 모시긴 뭘 모셔? 내 집에서 쫓아냈다가 병들면 다시 들어오라는 게 모시는 거야? 참 희한한 말이다 정말. 그러면 내 식구가 나가야 마음이 편해? 자식은 나 하나고 나중에 이 집도 어차피 나 줄 거잖아. 뭐야? 그냥 집 크기만 좀 줄여서 가는 게 그렇게 싫어? 엄마는 자식 생각은 안 해? 나 1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해서 이것 봐. 머리카락도 빠졌어. 그게 내 탓이니? 합가하기 전에는 그런 적 없어. 딸은 전 씨에게 이기적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전 씨는 딸보다 이기적인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들 아쉬울 때는 그렇게 사정해서 밀고 들어오고 먹고 살만해지니 집을 뺏어갈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가려면 너희가 나가. 안 말릴 테니까. 전 씨는 죽어도 딸의 말대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집 사서 나갈 형편도 안 되는 딸이 얻어주는 집이라고 해봤자 작은 집 월세일 텐데 다 늙어서 그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집도 없이 말이죠. 그러자 딸은 그날부터 전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자꾸만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붙어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딸 부부의 시위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얼마 뒤에 전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나랑 박서방이랑 말도 안 해. 엄마는 정말 내가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나 여기 들어와서 잃은 게 너무 많아. 박서방이랑도 멀어지고 엄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너 정말 부모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왜 내 집에서 맘 편히 있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이런 비참한 취급을 당해야 해? 혼자 잘 살고 있었던 사람 힘들게 한 건 너희인데 말이야. 나도 내 노후의 삶이 있었어. 그런데도 힘들다길래 걷어줬더니 이렇게 등에 칼을 꼽는 자식이 어디 있어? 너희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얼른 나가줬으면 한다. 뭐? 짐 싸서 빨리 나가. 오래 시간 못 줘. 엄마도 좀 편히 살자.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주면 안 돼? 박서방이 투자한 거, 그거 회수하면 그때 그걸로 좋은 집 사줄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희가 나가서 살다가 돈 벌면 그때 그걸로 너희 집 사. 그러면 되겠네. 그러고는 사위에게도 이사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딸처럼 전 씨에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 씨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1년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고생했던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힘들고 불편했다고 생각하는 듯했죠. 이래서 합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이 좋았던 딸이기에 어쩌면 같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도 결혼하면 자기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는 뒷전이고 그저 남편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전 씨에게 화내던 모습이 떠오르니 딸도 괘씸해서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딸 가족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은 울고 불고 했지만 사위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제서야 집을 알아보았죠. 월세집으로 간다며 딸은 크게 낙담했지만 월세든 전세든 전 씨가 더 이상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씨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더 이상 딸 걱정만 하다가 말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합가하면서 복지관에는 거의 가질 못했는데 딸을 쫓아내고 나서야 전 씨의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참 잃은 게 많은 합가였습니다. 딸도 전 씨도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경험이 있기에 좀 더 나이 들어 병들었을 때 합가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건강하고 돈이 있으니 당당히 딸을 내보낼 수가 있었지만 더 늙고 힘없는 상태였다면 그대로 쫓겨와야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좋은 경험이었다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기적인 자식도 인생에서 치워버렸고 말이죠. 전 씨는 다시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